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알크마르와의 유로파 리그 페이지 3차전 경기에 이어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에 결장했던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구단 공식 방송인 스퍼스 플레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손흥민 선수가 현재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상황이 아니라며 출전 가능성을 밝힌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코멘트를 통한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황 그리고 토트넘 커리어의 마지막을 우승으로 장식하고 싶은 손흥민 선수의 결의 속에 토트넘과 맨시티의 카라바오컵 16강전에 대한 현지 최신 정보 그리고 전술적인 쟁점을 총정리해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16강전은 국내에서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생중계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중에 열리고요. 전체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30일 수요일 새벽과 또 목요일 31일 새벽에 총 8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그리고 31일 목요일 새벽에 펼쳐지는데요. 먼저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4시 45분에 배준호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높은 사우스햄프턴과 스토크시티 1, 2부 리그 팀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요. 새벽 5시에 브렌트포드와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가 열립니다. 하루 지나서 10월 31일 목요일 새벽에 대부분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4시 30분에 브라이튼 대 리버풀, 4시 45분에 프레스턴 대 아스널, 같은 시간 맨유 대 레스터시티, 뉴캐슬 대 첼시, 에스턴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열리고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8강전 대진 추첨도 진행이 되는데요. 에릭 텐 하그 감독을 지난 주말 웨스트햄전 경기 결과로 전격 경질한 맨유는 루드 반 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로 처음으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살아남은 16강에 진출한 팀들 중에 우승을 노릴 만한 팀들이 굉장히 많죠. 맨체스터 시티가 사실 이 대회 우승보다는 선수단의 로테이션, 체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한 가운데 토트넘이 맨시티를 넘어설 경우 8강부터는 그야말로 우승으로 가는 매 경기가 결승전과 같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널, 맨유, 첼시 그리고 에스턴 빌라 등이 우승을 목표로 임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확실하게 결장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특히 연속되는 맨시티전 그리고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에스턴 빌라전의 출전 가능성을 묻자 햄스트링 부상은 사실이 아니다. It's not really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알려진 대로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햄스트링 문제 지난 경기 이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출전한 이후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두 경기를 결장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부상이어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그냥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뛰는 게 중요하고 또 출전했을 때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다면 다음 주 경기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주라는 것이 이 코멘트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를 지고 난 직후 토트넘 구단 미디어와 가진 인터뷰이기 때문에 바로 맨시티전 에스턴 빌라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퍼스 플레이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이나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뛸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프로그레싱이 좋다, 과정이 좋다, 회복 과정 그러니까 몸 상태가 잘 맞춰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중 한 경기는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즉 확정적으로 말하진 않았고 또 어떤 경기인지 당장 눈앞에 있는 맨시티전인지 아닌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몸이 잘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어쩌면 이것은 굳이 사전 정보를 고지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발언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못 뛰는 상황이 아니라 최고의 몸 상태로 경기를 뛰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신이 지금 비판론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항상 어떤 팀을 맞더라도 부임 2년 차에는 뭔가 우승을 이뤄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도 계속해서 여러 인터뷰에서 내가 토트넘을 떠날 때 우승을 이뤄내고
레전드라는 얘기를 좀 인정받으면서 떠나고 싶다. 웃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약이 내년 여름 끝나는 가운데 토트넘이 발동할 수 있는, 구단 측에서 발동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연장 계약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스페인발 이적설처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이 나오더라도 내년 여름에는 팀을 떠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냉정히 말해 어렵고 컵대회 단판전을 통해 한 경기에 잘 집중해서 다음 라운드에 오르고 또 결승전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컵대회에 주력을 하고 있다. 물론 유로파리그가 현재 토트넘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 중에 가장 큰 대회이지만 또 가장 역사가 깊은 대회인 FA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이도상으로는 가장 수월할 수 있는 카라바오컵,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론이 날 수 있는 카라바오컵의 우승을 노리기 위해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전에 치른 팰리스전이나 알크마르전이 아닌 바로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내는 게 중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 경기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올 시즌 개막 후 무패를 달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또 염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서 클럽 사상 최초의 발롱도르 수상자 로드리가 바로 10월 29일 새벽에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잖아요. 이런 쾌거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카라바오컵은 굳이 집착할 대회가 아니다. 카라바오컵 우승도 이미 많이 하기도 했고 이 대회는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고 전술 실험의 장으로 삼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스몰 스쿼드를 운영하고 있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무조건 로테이션을 다 돌리겠다라고 이미 과르디올라 감독이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힘을 뺀 맨시티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이 경기를 잡고 8강에 오른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올 시즌 첫 경기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유와의 경기 1대1로 비긴 이후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첼시 원정 2대0 승리, 입스위치와의 프리미어리그 첫 홈경기 4대1 승리, 웨스트햄 원정 3대1 승리, 브렌트포드전 2대1 승리까지 개막 후 5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UEFA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였던 개막전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고, 이어서 치러졌던 빅매치 아스널과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가까스로 2대2로 비기면서 2연속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그리고 나서 전면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왓포드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도 2대1의 신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까지, 어찌 보면 인테르전부터 뉴캐슬전까지 이 4경기의 내용과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2차전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의 경기 4대0으로 크게 이긴 것을 시작으로 풀럼전 3대2 승리, 울버햄튼전 2대1 승리, 그리고 최근 스파르타 프라하전 5대0 승리와 사우스햄턴전 1대0 승리까지 내리 5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풀럼전도 2골을 내주면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고, 울버햄튼전도 선제골을 내주고 간신히 뒤집었고, 스파르타전은 쉽게 이기긴 했지만 사우스햄프턴전도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한다면 1대0의 신승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 핵심 미드필더이자 팀의 전술적인 브레인 로드리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맨시티의 경기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찌됐거나 로드리가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카라바오컵 16강전은 맨시티가 로드리를 출전시키지 않았을 경기이기 때문에 로드리가 없는 상태, 특히 와포드와의 경기 전면 로테이션을 이뤘던 그때의 명단을 통해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왓포드전에 맨시티가 3-2-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었는데요. 최전방에 2선 공격수인 필포든을 가짜 9번으로 배치하고 왼쪽 측면에 그릴리시, 오른쪽 측면에다가 도크를 놨고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마테우스 누네스와 메카티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투미들로 오라일리와 루이스 선수를 배치를 했는데, 리코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백인데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수비 라인은 브레이스웨이트와 스톤스, 워커를 3백으로 두고 오르테가가 골문을 지켰었고요. 후반전에 사비뉴와 그바르디올, 라이트를 투입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맨시티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살펴보면 좌우 측면에 폭을 담당했고 또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릴리시와 도쿠의 플레이가 빛났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와포드가 수비 지역에서 이제 짧은 패스로 골키퍼와 센터백들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이 공을 탈취하면서 맨시티의 골이 터지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 분명히 강한 전방 압박에 대비해서 무리한 빌드업, 무리해서 뒤에서 비카리오 골키퍼를 통해 공을 짧게 주기보다는 쉽게 안전하게 공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센터백이 골키퍼에게 패스를 할 때 중앙 공격수 미드필더로 출전했던 메카티어 선수가 강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 공을 가로챘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냈거든요. 이때 가짜 9번인 포든이 중앙 미드필더인 메카티어보다 뒤에 있었고 그러면서 앞으로 침투해 움직이면서 마치 본인이 그릴리시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할 것처럼 미끼 움직임, 더미런을 가져갔을 때 우측에 있던 도쿠가 이 포든 선수의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릴리시의 패스를 받았고 그 패스를 받은 그릴리시가 오른발 슈팅을 왼쪽 골문 하단 구석으로 예리하게 찔러 넣으면서 선제골을 전반 5분 만에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8분에 2대0을 만들었는데 이 장면은 센터백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올라와서 후방 빌드업을 잘해주고 있는 선수죠. 존 스톤스가 우측으로 높이 올라갔던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이동했던 루이스에게 길게 패스를 내줬어요. 그리고 이 패스를 루이스가 메카티와 2대1 패스로 주고받으면서 전진했고 그 다음에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본인이 수비를 다 몰아놓고 공을 넘겨줬을 때 마테우스 누네스가 역시 골문 왼쪽 하단 구석으로 강하고 또 낮게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두 장면 모두 맨시티의 전술적인 특징, 강한 전방 압박,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와 패스 플레이, 원터치 플레이, 그리고 탈압박 능력, 슈팅 능력 모든 것들이 빛난 팀과 개인의 퀄리티가 모두 빛난 멋진 골이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아무리 로테이션을 통해서 많은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한다고 해도 역시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고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토트넘도 똑같이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질 수밖에 없고 토트넘은 카라바오컵의 우승을 목표로 삼고 주전 선수를 출동시켜서 이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맨시티 같은 경우에 이 사비뉴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교체로 들어왔을 때 사비뉴 선수가 71분에 상대 공격을 차단한 이후 단독 돌파로 자기 진영부터 상대 진영 문적 우측까지 혼자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한 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던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게 충분히 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 토트넘도 하이라인을 시도했을 때 뒷공간이 무너질 수 있고 뒷공간이 개인 돌파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역사적으로 맨시티에 강해왔던 토트넘이 이번 경기만큼은 그 철학적인 포스테코로 감독의 고집을 조금은 내려놓고 실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마치 아스널도 그러했듯이 철학을 조금은 내려놓고 선수비 후역습의 자세로 임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다. 상대를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괴롭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와포드도 86분에는 맨시티의 수비적인 허점을 잘 노리면서 득점을 했었는데요. 이 장면도 역습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차크 베타제 선수의 패스를 받은 톰 잉스가 먼 거리에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원하고 가볍게 정확하게 때려 넣으면서 2대1로 한 골을 만회했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역습하는 과정에 돌파나 침투나 패스나 슈팅 모두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본인이 패스를 하든 슈팅을 하든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 패스하는 차크 베타제의 위치든지 슈팅하는 잉스의 위치든지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향적으로 뛰어들면서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맨시티의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맨시티가 이 로드리가 빠진 것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의 퀄리티를 떨어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센터백 앞 영역의 수비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최근에 실점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실점 등이 센터백의 앞 영역, 그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라인에서 계속해서 선수를 빠뜨리고 슈팅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풀럼과의 경기에 두 골을 내줄 때는 물론 라울 히메네스의 기가 막힌 힐 패스를 통했던 첫 번째 실점 역시 문전 중앙에서 생겼던 허점이긴 했지만 그 장면은 풀럼이 워낙 잘한 장면이라고 친다면 88분에 3대2가 됐던 상황에서 리스 넬슨이 올린 크로스를 호드리고 무니스가 문전 중앙에서 키핑까지 하고 슈팅하는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맨시티 미드필드 라인의 수비의 문제가 명확했다. 이런 장면들은 충분히 토트넘 역시 수비 라인 앞에서 빠른 타이밍의 슈팅, 정확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10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이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인 로드리의 이탈 타격은 로테이션 유무를 포함했을 때도 로테이션을 또 하기 어려워졌던 선수단의 체력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맨시티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죠.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으로는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발롱도르 수상자가 됐는데요. 21세 이하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 유망주상은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이 받았고 최다 득점 선수에게 주어지는 게르트 뮬러 트로피는 해리 케인과 음바페 그리고 올해의 팀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요한 크루이프 트로피 등을 받은 가운데 가장 신선했던 선정은 역시 로드리였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발롱도르에서 로드리가 1위를 차지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역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 과정 속에 여러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2위, 벨링엄이 3위, 카르바할이 4위, 그리고 토니 크로스가 9위 등 상위권에 레알 선수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게 꼭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억울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은 물론 비니시우스의 영향도 컸지만 다른 선수들이 모두 고루 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한 선수에게 좀 쏠렸던 그런 팀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주 독보적으로 잘 보이는 선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타격, 팀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전술사적으로 현대 축구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로드리가 수상을 한 것은 분명히 현대 축구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로드리가 없는 채 올 시즌을 마지막까지 보내야 하는 맨시티에게는 여러모로 큰 미션이 되고 있는데요. 올 시즌 맨시티는 로드리의 부상 공백 속에 3-2-4-1 내지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중에도 혼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풀백 자원인 리코 루이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4-1-4-1 상태에서 원볼란치를 보는 코바치치의 옆을 커버해주는 형태예요. 아칸지도 올라올 수 있고 스톤스도 올라올 수 있고 아케도 올라올 수 있고 뭐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아칸지, 후뱅 디아스, 그바르디올의 3백이 안정적이고 최전방의 괴물 공격수 혼란을 기점으로 이선에 도쿠, 베실바, 더브라이너, 사비뉴, 포든 뭐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계약이 해지되면서 돌아온 귄도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이런 카라바오 경기나 컵 대회 위주로 출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린 상당수의 주전 선수들이 토트넘과 경기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분명 맨시티는 강하다. 하지만 그래도 혼란이라든지 더브라이너, 베실바 뭐 이런 선수들이 없는 채로 토트넘이 경기를 한다면 분명히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강해왔던 모습들을 잃었던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인데요. 최근 6번의 대결에서 토트넘이 2승 1무 3패, 이제 전적상 열세가 됐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맨시티 원정에서 3대2로 이길 때 콘테식의 역습 축구가 제대로 빛을 발했었는데,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원정 가서도 선전 끝에 2대4로 아쉽게 졌었거든요. 그럼에도 2003년 2월 또 한 번의 대결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는 결과가 따라왔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의 3경기에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맨시티 원정에서는 그래도 난타전을 벌이면서 3대3으로 비겼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된 기간 동안 치렀던 FA컵 대결 2014년 1월 대결은 홈에서 0대1로 졌고, 또 5월에 치렀던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1대1기를 놓쳤던 때였죠. 그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는 0대2로 졌는데, 토트넘이 최근 홈에서 2번 연속 졌고 득점도 못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왔던 그 킬러 본능을 발휘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이번 경기만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철학을 내려놓고 맨시티와 상성이 맞는 축구를 준비한다면 이전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이 인정했듯이 맨시티를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킬러였잖아요. 역대 맨시티와의 경기 19차례에서 9승 2무 8패, 전적상 손흥민 선수가 앞서고 8득점 4도움으로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것이 2018-2019 시즌이었죠. 8강전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와 홈경기 1대0 승리를 이끈 결승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고, 1, 2차전 함께 당시 존재했던 원정 다득점 우선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4강에 갈 수 있었던 4대3 승리 과정의 2골을 또 손흥민 선수가 터뜨리면서 원맨쇼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토트넘이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낼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가장 많이 치렀어요. 커리어에서 21경기나 치렀고,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가 또 20경기, 그 다음으로 맨시티와의 경기를 19번 치렀고, 그러면서도 9번이나 승리를 이끌어냈던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맨시티를 상대로 최근 5시즌 동안 4득점 3도움으로 굉장히 빼어난 활약을 펼쳤죠. 지난 시즌에도 3대3으로 비길 때 1득점 1도움으로 굉장한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필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베르너와 히샬리송, 오도베르가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면서 토트넘 역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가 최근 보이고 있는 경기력, 그리고 이 정보가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정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베르너의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뛰고 공격진도 솔란키, 존슨, 주전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미들에도 벤탄쿠르와 사르가 뛸 수는 있겠지만 쿨루세프스키도 함께 선발로 나올 것이다, 주전들이 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와퍼드전과 마찬가지로 필 포든을 가짜 9번으로 배치하고 사비뉴, 메카티, 그리고 누니에스 같은 선수들이 뛰지만 귄도안을 중원에 배치해서 조금 더 와퍼드전보다는 강한 명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비 라인은 스톤스가 중심을 잡고 리코 루이스가
어떻게 보면 코바치치가 뛸 경우 함께 미드필드를 구성하는데 코바치치가 아니라 오라일리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기를 풀어가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오르테가 골키퍼가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에데르선 골키퍼가 빌드업은 좋지만 선방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오르테가가 뛰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가 하는 조금의 의문의 여지가 있겠죠. 이 경기 후스코드닷컴은 2대2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카라바오컵이 16강전 단계는 정규 시간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곧바로 승부차기를 통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최근 팰리스와의 원정에서 1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최근 홈에서 치른 6경기 중에 5번의 승리를 거둘 정도로 원정에서 특히 부진했던 것 뿐이다. 그리고 맨시티는 강한 팀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나올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팽팽할 것이다. 결국에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8강에 오를지는 승부차기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 역시 이례적으로 토트넘과 맨시티가 경기를 할 때는 객관적 전력이 크게 앞서는 맨시티의 배당률이 크게 낮게 나오는데 팽팽한 배당률이 나오고 있어요. 평균 배당률이 토트넘 승리가 2.67배, 무승부 3.70배, 맨시티 승리가 2.42배입니다. 즉 비기고 승부차기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꽤 높다 내지는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고 유정 의미를 좀 거두면서 올 시즌이 끝나고 이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후련한 마음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카라바오컵에서 계속해서 생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고 또 결과까지 가져오면서 8강 진출을 이룰 수 있을지 이 경기 한준TV가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입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한준TV 입중계로 함께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